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올해 수능은 물론 오는 9월 모의평가부터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수백억 대 수입까지 올린다는 일타 강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밤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호소하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섭니다.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손가방에 부산은 준비되어 있다는 영어 홍보 문구까지 달았습니다. 챗GPT의 창업자 겸 CEO인 샘 알트만이 윤 대통령을 만나 첫 챗GPT 전용 반도체를 우리나라와 함께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주제입니다. 1년 전에 지시했던 공정한 수능 출제 지시가 지켜지지 않자 윤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해 수능은 물론이고 9월의 모의평가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빼라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평가원장이 사임했고 역시 전 정부와 관련된 대입 국장도 경질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프랑스로 출국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이 내린 이 교육 관련 지시의 핵심,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실제 불필요한 킬러 문항을 왜 출제할까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의 입시와 관련된 핵심 발언이 이 부분입니다. 수능 킬러 문항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다. 불공정한 행태. 그렇죠. 네.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며 사교육 시장,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당정에서도 강남의 사교육을 부르는 수능 킬러 문항과의 전쟁을 선반셈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킬러 문항이라는 건 용어 자체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좀 불쾌하기조차 합니다. 함정 문항과 함께 섬뜩하죠, 좀 용어가. 섬뜩합니다. 올 수능에서 이제 배제할 뿐만 아니라 9월 모의고사부터는 이것을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진통제를 부르는 말 중에서는 영어로 이 페인킬러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을 죽여주는 약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한참 말하는 이 킬러 문항, 수험생을 죽일 정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유, 큰일 나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고통을 주는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네. 보통 이 공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잘 이수한 사람이면 풀 수 있는 문제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과도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네. 형식도 굉장히 복잡해서 그야말로 초고난도라고 불릴 만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입시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은 결국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약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고통을 줄 정도의 문항이라면은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정에서도 아무리 변별력 높이기 위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사교육으로 내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이 비문학, 과목 융합형 이런 것이 있죠. PSAT, PSAT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채용도 하고 적성을 평가하는 어려운 시험인데요. 여기에는 바젤 협약이니 BIS, 즉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같이 교과서에는 전혀 안 나오고 따로 공부를 하거나 좀 이 상당히 어떤 그 실무에서 개념을 익히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네. 자, 이런 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죠.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사실 물리 같은 국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자, 때 이게 2023년도 수능국어 14에서 17번 문항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어 문제인데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물리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물리 문제인지 이걸 물리도록 봐도 풀 수가 없어요. 재밌는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이른바 응용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런 것에 맞는 뭐 본고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해나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체 수험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 문제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킬러 문제가 아니라 준킬러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항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국어에서도 보면 앞서 이제 우리 박상규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BIS, 바젤 협약을 묻는 킬러 문항이 나온다. 수학의 정답률 같은 경우에는 2%. 그러니까 대부분 다 틀려요. 98%가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부러 틀리게끔 묻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나왔던 그 클라이브 나오는 그 킬러 문항은요. 예. 실제로 대학교 물리전공자, 교수급 대학원생들을 보고 풀어보라고 했는데 낑낑댔고 거의 못 풀었다 그래요. 내는 사람도 틀려요. 문제 네. 내는 사람도 틀려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네. 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일부 일타 강사들 또 학원들만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 학원들의 경우 이 킬러 문항 문제집 만들어서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월 100만 원씩이나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킬러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제집을 월 100만 원씩 받고 이제 팔았다는 것이죠. 그 문제집을 받지 않으면 킬러 문항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보려고 해도 이제 그런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강남 학원가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남 학원에서는 또 지금 현재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3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재수생들에게는 별도로 100만 원씩을 또 더 받았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100 플러스 100이니까 200이 됩니까? 와 정말 네. 억설이 나올 정도 그런 정도의 부담이 아닐 수가 없고요. 공부 자체만 해도 힘든데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은 정말 이거 참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한 난이도가 있으면서 또 그 출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학원에서 공모를 한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문제는 채택을 하고 상금도 주고. 그러니까 문제를 사는 거죠. 예. 공모로. 그렇죠. 문제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 이제 상금을 받고 상금을 주면서 이 문제를 채택을 해서 본인들의 또 그 문제집에다 싣는 거죠. 물론 숫자나 내용 같은 건 조금 바꾸겠지만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얘기만 들어봐도 수천만 원씩이 오갈 거고 억대가 되는 사교육 시장이 또 형성된다는 거예요. 킬러 문항으로. 킬러 문항으로 뭐 1조 원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문제당. 그러니까 네. 이제 어마무시한 얘기죠. 네. 네. 참 진짜 대단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죠. 윤 대통령 지시의 취지는 이런 거다라고 쉽게 설명을 했죠.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수업만 잘 들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돼야 하는 원론적 대통령의 말씀이었다.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이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걸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사회부 총리가 책임지고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대통령이 지난해 이미 이야기를 했고 3월 달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주호 부총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제외를 지시했고 사교육 대책의 이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출발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업만 들어도 그러면 수업만 들어도 되니까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학원에 안 가도 되고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으로 배워서 예습복습 잘해서 저녁에 가서 집에서 정말 공부를 하면 정말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정말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하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 과정을 충실히 배운 학생은 풀 수 있는 이른바 공정한 수능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너무 쉬운 수능, 일명 물수능, 반대말이 불수능이죠. 자, 물수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타 스캔들이란 모 방송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 일타 강사 멋진 뷰의 초호 아파트에 살고 조교 7, 8명을 거느린 개인 연구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죠. 어떤 여성 일타 강사는 200억 원대 현찰이 든 통장을 플렉스한다며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타 강사들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고요? 근데 뭐 SNS에 이번 사태에 대한 본인들의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그 물수능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걱정은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5개월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불안감에서 이제 출발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과연 물수능의 경우에는 변별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논의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정성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일타 강사들이 내놓는 본인들의 의견, 뭐 모두가 멘붕이라던가 이런 문제 의식들이 과연 일반 시민들, 수험생, 학부모에게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민심은 싸늘하다는 것이죠. 뭐 애들만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던져놓게 되면은 지금까지 것은 그럼 뭐였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타 강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반발이라고 보기에는 일반인들의 그 의식과는 좀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문제 의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첫 지시 발언이 나온 나흘 뒤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물러났습니다.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에 책임을 지겠다. 이게 일단 표면적인 이유였죠? 그렇죠. 대통령 지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있었던 모의평가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여전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제 사임을 표시를 했는데 이 이규민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2년 2월 그 지난 정부 말기에 일종의 뭐 알박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후기에 이제 지명이 된 분으로서 2025년까지 3년 동안이 이제 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문제가 워낙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지시를 불이행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이제 사의를 표시를 했는데 뭐 사실상 경질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공정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패가 됐기 때문에 문책성 경질이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에 실무적인 책임을 물어서 대입국장이 경질이 됐었는데 이 대입국장도 전임 윤예 부총리와 가까웠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정부에서 임명됐던 이규민 원장, 일각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은 전혀 없었다.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이 이제 책임지고 사퇴를 한 것인데 사퇴 의사결정에 외부의 개입이나 종용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감사 후에 사퇴하면 혼란을 더 커질 것이다. 또 10년을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책임지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출제위원과
검토위원회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어요. 네. 2021년에 이미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한 시민단체에서 킬러 문항 안 된다. 그걸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교육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더 큰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교육과정평가원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네. 자, 이런 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8일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킬러 문항 문제 또 사교육비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고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의 말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하여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21년도와 비교하니까 2조 6천억 원, 한 달로 계산하니까 한 달에 1,000억 원 이상씩 늘어난 셈이 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초중고생들 사교육비가 26조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한 달에 2천억 원 꼴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저 증가된 비율을 따져도요. 지금 2021년에서 2022년이면 굉장히 그 코로나 와중에 모든 경제 부문이 어려웠던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면서 물가는 오르면서도 내 형편은 안 좋았는데 사교육비 시장은 저렇게 이제 증가가 됐다는 거죠. 저 때가 또 코로나 끝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이거 뭔가 더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의 실질적으로 학력 내지는 그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생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모습을 못 봐가지고 뭐 사회성이나 언어 능력에도 실제로 많이 저하가 됐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회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에도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지금 그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80%에 이른다는 것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그 과외나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1인당 부담 같은 것들이 과중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 시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재편을 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네, 80% 이상이 이 사교육 시장에 얽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에 현장 반응을 쭉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초고수입의 일타 강사들 그리고 강남 최상위층의 수험생과 학부모들 외에는 대체로 뭐 이걸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사교육을 환영하겠습니까? 사교육이 건절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누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만 누가 이것을 해내겠는가? 누가 사교육을 건절하겠는가? 이게 의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현주 평론가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아니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교육비는 더 늘어난다. 사람들이 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적은 올라가느냐? 성적은 더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올라가죠. 월급은 떨어지죠. 자식들 성적은 더 내려가죠. 복장은 터지죠. 그러니까 이게 킬러 문항 삭제에 일타 강사들만 지금 발끈하는 겁니다. 뭐냐? 교육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전반적인 대중 여론은 냉담하다. 무슨 말이냐? 200억 슈퍼카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소득을 올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교육이 이렇게 팽배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험생 학부모들은 킬러 문항의 이것은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사교육 때문에 애를 안 놓겠다는 거예요. 저출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진작 시행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확실하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십시오. 지방, 수도권, 지방 고등학교 지금 다 이제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경제 양극화가 아니라 교육이 양극화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계속 의지를 통해서 일관된 걸 펴나간다. 그건 환영할 일이죠. 네. 자, 정부 여당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네. 또 이 당정협의에서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었던 특목고 이 그런 것들을 없애거나 단계적으로 철폐한다고 했는데 그걸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사교육비 경감 방안 앞으로 어떤 게 나올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속속 나오고 이건 뭐 서두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정교하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일단은 당정이 학교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 경감 방안을 이제 곧 발표한다면 다 안은 있어요. 이걸 얼마만큼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대형 학원의 거짓 또 가정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것은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21일입니다. 내일이죠. 학교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발표되고 27일에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 5개월 앞으로 남은 다가오니 수능 때문에 혼란할 겁니다. 하지만 교육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예 안정시키고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뒤면 프랑스 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영어 PT를 합니다.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핸드백에는 부산 is ready라는 영어 홍보 문구를 새긴 열쇠고리까지 달렸습니다. 운명을 건 유치 총력전.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리의 밤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파리에 입성했는데요. 먼저 출발하는 영상부터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리를 향해 출발하는 서울공항 때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어제 오전입니다. 서울공항에 이제 공군 1호기에 대통령 내외가 이제 탑승을 해서 파리로 향발하게 되는데요. 당 또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또 주한 프랑스 대사도 나와서 여행을 좀 잘 다녀오시라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대통령 내외가 이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네. 현지 시각 어제 오후죠. 파리 오를리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의 지금 이번 방문은 가장 거기에 이제 중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에 2박 3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참가는 물론이고 리셉션, 공식 리셉션에도 참여하게 되고요. 프랑스에 이왕 방문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있게 됩니다. 네. 또 경제 일정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등 양국 청년 150여 명이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다양한 경제 활동에 보다 더 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행사들도 기획이 되어 있고 프랑스 일정이 마무리되게 되면은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에 이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타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이 이제 이번이 3번째입니다. 1월에 UAE를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미국 방문했었죠. 이번에 이제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고 근데 사실 베트남은 작년 12월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을 했었습니다. 주석이 왔었죠. 네. 그 당시에는 웅 우옌 수원푹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왔었는데 3월에 새 주석이 취임을 했습니다. 바뀌었고요. 보 반청 국가주석을 예방을 하고 또 서열 1위라고 하는 공산당 서기장 등 많은 분들과 아마 직접 면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프랑스와 베트남을 잇는 정말 숨가쁜 외교 일정이 또다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음 4박 6일 동안의 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PT가 이제 사실상 5번의 PT 중에 4번째니까 아주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까지 나선다는 점에서 이게 사실상 마지막 의미를 지니는 아주 중요한 PT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나서서 핵심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뭐 미래, 약속, 또 보답, 또 이런 연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테고 이 내용들이 이제 영어로 연설이 되니까 더 인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지난 4월에 미 국빈 방문 때 네. 상하영원 합동회의 때 영어 연설을 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자, 영어로 준비한 그 짧고 간결한 어떤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나올지 네. 이게 또 대통령이 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언론들도 지금 주목해보고 있다 그래요. 그럼요. 또 프랑스에서 이제 영어로 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상당히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일종의 봉주루 효과를 누린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아까는 멀리서 보셨지만 윤 대통령 손을 잡고 트랩을 오르고 할 때 김건희 여사의 손에 핸드백이 있었습니다. 자, 그 핸드백 자세히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면요. 열쇠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으로 서서히 좀 줌인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죠? 바로 저겁니다. 이제 프랑스 오를리공에 내린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가방인데. 자, 부산 is ready네요. 부산이죠, 레디입니다. 저게 키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엑스포 실사단이 한국에 왔을 때 서울에 왔을 때 연설을 하면서 자, 이제 부산은 준비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부산 is ready 이랬거든요. 이건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럽니다. 저 밑에 보면 이거 조갑인가 뭔가 하는데 저게 부산의 파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 디자인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키링을 지금 뭐 가방에는 하나가 달려 있는데 많이 준비를 해서 프랑스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과 함께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뭐 프랑스 현지에 동포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도 아마 나눠줬을 것이고 그렇죠. 프랑스 관계자들에게도 배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지금 드네요. 뭐 프랑스는 부산의 파도가 뒤덮고 그냥 부산의 파도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요. 윤 대통령은 파리에 도착해 첫 번째 일정으로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동포들, 재불 동포들 160여 명을 만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재불 동포들에게도 역시 부산 유치에 모든 힘을 좀 모아달라 이런 당부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세계박람회 유치 이게 가장 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그 BI 총회 요번에 열리고 나서 요 다음번 총회에서 이제 지금 11월에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피치를 올린다 이제 이렇게 5달 앞으로 나가왔네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좀 떨리는데요. 11월에 그 발표 나는 순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대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정말 산업, 여군
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어디든지 가면 교민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은 교민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 만난 행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엑스포 유치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행사인 만큼 프랑스 동포들도 힘을 모아달라라는 대통령 내외에 이제 당부가 있었고요. 전날 행사에는 물론 이제 한인 회장도 참석을 했고 또 프랑스 인사들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문화부 장관을 했던 분도 오시고. 플루에르 펠르랭이란 분은 그 입양아 출신으로 장관을 지내서 아주 한국 우리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던 그런 분이고요. 그분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백건우 씨, 피아니스트 백건우 네. 씨를 비롯해서 또 라디오 프랑스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을 하는 분도 또 한국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문화계 인사 또 동포 대표 되시는 분들 모두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엑스포 유치원에 힘을 좀 보태보자, 이런 아주 좋은 모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정희 선생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렇죠. 백건우 피아니스트와 함께 저 자리에 참석해서 또 문화 강국의 네. 면모를 보였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듭니다. 윤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세계박람회 경쟁국 간의 4차 PT 프레젠테이션에 나섭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직접 영어로 연설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키워드는 미래, 약속, 보답, 연대입니다. 네. 진짜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린다. 그래서 PT 키워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와 연대를 정말 전 세계를 품 안에 다 안을 수 있는 그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연설을 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한국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메르시 볶음, 감사하다. 메르시 그런 볶음입니다. 그렇죠. 네. 네. 부산 엑스포 PT 리허설만 윤석열 대통령이 2번 정도 했다라고 하고요. 네. 바로 많은 또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이 PT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역대 우리가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때 상당히 감동적이거든요. 지난 미국 방문 때도 인상적이었다. 보통 이제 영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준비를 철저히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오늘 아마 그 절정의 영어 연설 실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윤 대통령 순서 앞에는 가수 싸이 씨의 PT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조수미 씨, 또 에스파의 카리나 씨는 영상 PT로 힘을 보태고 다른 기업인들, 스타트업 대표들도 나섭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불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오찬 이후에는 30분가량 배석자 없는 두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라는데 이것도 상당히 배려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엘리제궁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오찬도 하고 정상회담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30분 동안 배석자 없이 두 분만 이야기 나눈다는 것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주로 이 원전 강국이죠, 프랑스가. 뭐 세계적이죠. 2위죠, 지금은. 네. 항공 분야 이런 곳에 이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 이제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25년까지 2개 연도간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프랑스와 또 협력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상임 이사국 5개 국가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현안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북한의 뭐 인권 문제라든가 안보상의 제재 문제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단독으로 만나고 왔고 알려지기로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도 가깝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과연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요. 따라서 이 30분간의 단독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을 최대한 설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6월 17일이었죠. 윤 대통령은 떠나기 전에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 피가로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실렸습니까? 그렇습니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고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이 한국이 프랑스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로 디지털 분야인데 이건 우리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프랑스와 협력을 하는 것이 이제 항공, 우주 분야 강하다는 이야기 하셨었죠. 그래서 이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협력을 할 것이고 또 안보 분야도 논의합니다. 이 프랑스는 안보리 또 상임이사국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만큼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무력 위협에는 어떤 보상도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할 텐데 제가 짧게 덧붙입니다. 저는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왜? 일전에 두 정상이 만났던 한 사진을 보십시오. 딱 사진을 보면 저는 어떤 표정이냐. 마크롱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같은 프랑스를 사용을 하는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러브샷을 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서결 형님 그랬었어요. 저는 그게 그대로 지금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희망까지 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르피가로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프랑스의 일간지죠. 온라인에도 동시에 이 기고문을 실었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기고문은 이 르피가로 구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사 중에 하나로 분류되기도 했다는데 이게 뭐 그냥 뭐 민원한다고 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왜 이렇게 신문이나 온라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보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 일간지에서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또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는지 네. 내지는 본 분들 가운데 엄지척을 해주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네. 것도 집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좋아한 기사로 분류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고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프랑스와의 평화공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역사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하러 왔을 때 부산을 통해서 왔었다. 그런데 그 항구도시 부산이 2030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지금 한다. 그렇죠. 굉장히 이런 설득력 있는 기고문을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프랑스에서도 지금 뭐 K 문화는 정말 거의 물결을 일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득력 있는 기고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엄지척까지 해줬다는 것을 보면은 이건 참 좋은 징조가 아닌가 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싶고요. 르피가로지는 참고로 1826년에 창간을 해서 종이 신문만 35만 부에 이르는 그 전통적인 아주 대표적인 일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난 9일이었습니다. 챗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알트만이 방한했습니다. 재계 인사들 만났고 윤 대통령을 따로 만났습니다. 자, 이 샘 알트먼 지금 세계적 인물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그냥 이제는 AI가 아니라 챗 GPT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85년 미국 시카고 출생입니다. 나이는 뭐 젊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많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나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0이 안 됐습니다. 네네. 8세에 8살에 이미 코딩을 했고요. 2003년에 미국 유수의 대학이죠.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2005년에 위치 공유 소셜 서비스 공동 창업을 했고 2011년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2022년 바로 지난해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챗 GPT를 공개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이력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세계적 인물이 돼 있는 그런 인물인데 자, 사람들은 이 챗GPT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모든 데이터를 모든 대중에게 이제 공개하느냐의 여부가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회사를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많은 데이터를 소스화를 하는데 이것을 대중에게 오픈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챗 GPT라고 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마치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 것처럼 네네. 어떤 그 실제 인공지능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챗이라는 게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수다를 떤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대화를 한다. 마치 인격화해서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그 AI를 다룬 영화들 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헐스도 있었고요. 예, 네. 그런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실제로 구현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대학가에서도 이 챗GPT를 이용해서 보고서 내고 리포트 내고요. 뭐 시험까지 본다고 해서 교수들이 이거 막내라 또 골머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광범위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다 챗GPT를 쓰고 있는지를 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시대가 된 다음에는 검색 엔진으로 포털 사이트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유튜브로 많이 옮겨갔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제 챗 GPT가 열리니까 주로 정보 검색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4.6%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보 검색을 하거나 어떤 대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대화를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과. 혹은 아이디어 확보 차원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학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작문을 할 때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이런 기능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다퉈서 이 AI를 사업으로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속속 나서고 있죠. 자,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입니다. 이미 대기업들, 반도체 다 관련된 AI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삼성도 내부용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LG도 엑사원이라고 해서 한국어, 영어 및 이미지 생성 AI, 또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라고 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GPT를 바로 올해 내로 출시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이제는 이런 삼성전자, 카카오 등 카카오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카카오도 코 GPT, 칼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국어에 특화된 생성 AI가 나오고 있고 또 SKT 그렇습니다. 네. KT는 또 믿음이라고 해서 대화 상담이 가능한 AI. 그러니까 이게 학습용으로도 기업용으로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챗 GPT가 등장하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분주해지고 관련된 이제 이 IT 기업들까지도 다 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가 이제 유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의 먹거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이러면 우리가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 보면 이제는 투자자들이 챗 GPT?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유망한 유력한 투자처가 되는 것이죠. 네. 정부기관들도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주민센터를 가시거나 뭐 서류를 떼려가거나 민원하러 갔을 때 사람을 직접 안 만나고 이 AI를 통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곧 열릴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그 디지털 분야에서 표방한 구호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거 가장 현실적으로 가깝게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아마 AI를 활용해서 이제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협업을 한다는 겁니다. 공공 데이터를 오픈 소스.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를 열므로써 거기에서 이제 특정 기업들이 여기에다 AI 기능을 접목시켜서 이것이 국민을 향한 서비스, 공공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AI 능력을 또 확장시키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그것이 이제 구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재난에 대응한다든지 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AI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하면 굉장히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AI 하나를 통해서 그 기능을 살펴보다 보면 네.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네. 네. 38세의 야심만만한 젊은 기업인답게 이 샘 알트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중소기업 벤처부와의 K-스타트업 미트업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과 젊은 창업자들에게도
관심이 아주 많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럼요. 미국에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젠선왕 같은 그런 효과를 우리가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영 그리고 샘 알트만이 만나서 스타트업 협업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얼마만큼이나 상업화시키고 상용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오픈 AI 대표인 샘 알트만이 한국 스타트업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샘 알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픈 AI로 한국과 협력할 준비는 되어 있다. 어떻게 딥테크나 스타트업을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대기업이나 이 베타 데이터베이스를 잘 깔아 놓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는요. 이 젊은 기업인, 물론 거물입니다만 방안에서 윤 대통령을 따로 만났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이 자리에서 한국 반도체와의 협업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렇게 알트만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선도되어 있고 세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분야에 좀 앞으로 투자를 하고 많이 집중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아마 이제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반도체 이런 대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AI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비메모리 분야는 대만이 우리보다 압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알트만 대표의 이야기로는 메모리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메모리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쪽도 많이 추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57%를 담당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대량으로 정보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했던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AI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좀 이렇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나라가 챗 GPT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거는 기대도 크다. 이런 이야기도 대화로서 오고 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어렵지만 이 메모리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챗 GPT 전용 반도체를 함께 개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샘 알트만이 했다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인의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